소니가 2028년 1월부터 패키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죠. 이 급작스러운 발표에 많은 팬들이 놀랐지만 사실 이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리 패키지의 단종, 과연 언제부터 세운 계획인가? 소니는 언제부터 물리 패키지를 없애려는 걸까요? 이건 무려 30년 전 플레이스테이션 1 때부터 시작된 소니의 철저한 빌드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슈가 된 패키지 말살은 꽤 오래전부터 기획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소니가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했는지 이야기할 텐데, 만약 패키지를 없애는 이유를 바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표시된 시간대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고시장이라는 것이 매출을 갉아먹었을 때부터 여러 회사들은 중고와 싸우고 있었죠. 1990년대 중반 세가 세턴과 닌텐도 64를 누르고 승리한 플레이스테이션은 일본 콘솔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시장을 독점하자 소니는 본색을 드러내고 전국의 게임 전문점과 소매상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죠. 재판매 가격을 유지할 것이며 중고 게임과 병수입 제품의 판매를 멈춰라. 만약 이를 어기면 플레이스테이션 신형 콘솔과 최신 인기 게임의 물량을 끊어버리겠다면서 말이죠. 업계 1위의 게임기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대작을 끊어버린다고? 이는 닌텐도조차 하지 않았던 강경한 조치로 중고를 취급하는 게임 매장은 굶어 죽으란 소리였죠. 왜 소니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닌텐도는 자사의 게임기를 장난감으로 규정하고 장난감과 같은 형식으로 유통하면서 게임의 유통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은 기존 게임의 유통망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대기업 소니는 강력한 가전 유통망, 그리고 모회사인 소니 뮤직의 음반 유통망이 있었기에 기존 게임 유통망에 목을 맬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 기존 게임 유통망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이런 갑질은 1998년 1월 일본 공정위의 철퇴로 인해서 무산되지요. 소니는 대형 로펌과 함께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소니, 스퀘어, 남코 등의 게임사가 중고 재판매는 저작권 침해라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판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2002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게임도 한번 판매되면 권리가 소진되므로 중고 거래는 합법이라며 유저와 소매상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입해선 다른 측면에선 구세주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판매가 되면 권리가 소진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애초에 권리를 판매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2006년에 시작된 PSN은 제품의 권리가 아닌 사용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즉 소니도 중고거래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하고 있던 것이죠. 단 2013년 엑스박스가 중고 제안을 하자 소니가 우린 중고 거래가 된다면서 반박했는데 이땐 디지털 전환은 아직 무리하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본말은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파악한다고 하죠. 당시 요시다 슈에이가 들고 있던 것은 물리 패키지일 뿐 디지털 게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니 뮤직의 자회사 형태로 SC,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SC는 번 돈을 모두 다음 사업에 투자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초창기 플레이스테이션이란 모를까 PS2, PSP까지도 번 돈을 모두 다음 사업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번 돈을 모두 다음 사업에 쓰는 것은 기업 초창기에만 하는 일이므로 업계 1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이유가 뭘까요? 소니는 게임 시장 1위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라고 부신해서 알 수 있듯 그들은 게임, 음악,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종합 플랫폼을 꿈꿨습니다. 당시 플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타라기 켄이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가정용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즉 종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게임 시장에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익을 재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PS 시절 독자 칩셋인 이모션 엔진 개발에 수천억 엔을 쏟아붓고 PS2 리눅스 키트를 발매하며 컴퓨터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게임을 넘어 거실을 지배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되기 위한 거대한 투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PSP의 OS가 초기에 킹되어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비용은 물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익이 예상보다 줄어들었고 PS3는 독자 규격인 셀 프로세서 개발과 하드웨어 역마진 판매 등 총체적 난국이 되어 사실상 업계 3위로 밀려나는 바람에 소니는 PS2로 번 돈을 다 날리는 것은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3는 초기 투자 3년 동안 수익을 한 푼도 못 내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긴 천문학적인 부채를 털어내기 위해서 SC란 법인은 서류상 2번 소멸합니다.
2010년 4월 소니는 재무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기존 SC 법인의 이름을 SNE 플랫폼으로 변경한 뒤 소니 본사로 흡수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량자산과 게임 사업 부문만 떼어내어 새로운 SC 법인을 설립했죠. 이 상황은 한국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을 위한 독자 법인이었던 SCK가 같은 법인격이었던 홍콩지사의 잘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2016년 4월 소니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서 SC와 네트워크 부문을 합병해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SIE라는 새로운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회사인 SC는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 회사인 SI가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을 주관하게 되지요. 즉 부채를 없애고 사업을 재편하면서 법인을 2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SI의 방침은 기존 SC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SI의 전신인 SNEI, 소니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PSN을 운영하기 위한 회사로 소니의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을 재편하면서 SC를 인수할 때 하드웨어 부문도 같이 인수했는데 이때 소니는 히라이 카즈오 회장의 지휘하에 체질 개선을 하면서 돈이 안 되는 것은 다 털어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안 되는 것은 다 정리하는 성향이 강하죠.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팔았던 영화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원래 디지털을 했던 SI는 하드웨어 부문을 일종의 계륵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수한 게임 콘텐츠 부문을 팔기 위한 하드웨어긴 한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니 나중엔 필요가 없는 계륵 말이죠. 그래서 인수 시점부터의 사업을 보면 묘하게 방향성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를 들어볼까요? 같은 시기에 나온 엑스박스 1의 신모델이 4K 블루레이를 재생할 수 있었던 반면 PS4 프로는 4K 디지털 영상은 재생이 가능했지만 4K 미디어를 재생하는 드라이브는 갖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4K 물리미디어 재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상 블루레이는 포기한 독점 규격이고 그러니 한번 빼보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크한 것이죠. 당시 SI의 CEO였던 앤드류 하우스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저들이 물리미디어에서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았다 라며 이를 명확히 했지요. 즉 2016년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는 물리미디어의 힘을 빼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것이죠. 4K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반드시 디지털을 구매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2020년경 코로나를 기점으로 OTT가 성장하면서 여러 제조사가 물리매체 영화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레이 감소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던 소니는 이에 맞춰 새로운 하드인 디지털 버전의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했죠. 또한 보르빈 디지털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SI의 목적은 전 세계 유저를 하나로 묶는 독점적인 디지털 플랫폼 및 구독 서비스 생태계 구축입니다. 과거에 SC가 기기를 많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SI는 유저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죠. 이를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게임인 콩코드입니다. 콩코드가 게임 역사상 최악의 흥을 했을 때 당시 CEO였던 짐 라이언이 도쿄 및 런던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올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저는 그가 이런 조치를 한 이유가 디지털 서비스 PSN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최고로 꼽았고 싱글 게임은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했다고 봅니다. 2016년경 SI가 출범했을 때 라이브 서비스 게임 비중이 25%라면 현재 70%에서 8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즉 전통적 싱글 게임 매출 비중을 압도적으로 능가한 상황이죠.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는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인 SI의 전문 분야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소니가 투자자들에게 발표한 IR 자료를 보면 12개의 독점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2026년까지 출시하겠다 라고 선언했고 퍼스트 파티 투자 비용 중 라이브 서비스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데스티니 개발사인 번지를 무려 4조 8천억에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데요. 본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라면 패키지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물리 패키지가 있어도 인터넷이 필요하니까요.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SI 입장에서 볼 때 패키지 게임의 매출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물 디스크 게임은 도소매 상위 20%에서 30%의 유통마진을 떼어가며 여기에 공장 프레스 비용, 케이스 포장 비용, 그리고 글로벌 물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다운로드는 서드파티 작품이라면 30% 마진이 모두 소니의 것이며 자체 제작한 퍼스트파티의 게임은 매출의 거의 100%를 가져가죠.
자체 제작한 게임의 경우 게임마다 다르지만 패키지 실물이라면 매출의 55%에서 65%를 가져가는 반면 디지털은 거의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디스크는 유저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한데 중고 판매 수익은 소니에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실물 디스크는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악성재고로 남게 되는데 이를 보관하거나 폐기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상황이니 디지털 플랫폼을 추구하는 SI 입장에서 굳이 물리미디어를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타이밍은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때 세상을 독점했던 기업이었던 탓인지 2013년에 엑스박스 1을 출시했을 때 자사의 콘텐츠 플랫폼을 밀어붙이면서 물리 디스크의 인증을 강제로 밀어붙인 적이 있었죠. 그때 소니의 요시다 휴에이는 우리는 디스크 중고거래가 된다면서 민심을 돌렸고 이렇게 소니는 엑스박스에 밀렸던 업계 2위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일종의 연기에 가깝지만요. 소니가 물리미디어 생산을 중단하려는 정황들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 플랫폼으로 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앞서 말했듯 소니는 돈이 안 되는 건 철저히 아끼는 회사입니다. 현재 소니의 물리매체 판매 비중은 15%까지 떨어졌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또한 법원이 면제 여부를 부여했으니 발을 뗄 타이밍이라 본 것이죠. 실제로 소니그룹은 2025년 1월 23일 블루레이 디스크와 녹음용 미니디스크, 미니, DV 카세트 등 가정용 광미디어 생산을 전면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용 프레스 디스크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굽는 녹화용 공미디어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소니그룹 전체가 광디스크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죠. 즉 소니그룹 전체가 디지털 플랫폼을 위해서 물리매체 생산에 힘을 빼는 상황이니 이 흐름이 결국 게임 디스크 생산 중단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니는 90년대부터 중고를 없애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법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권 형태로 제공되면서 중고 거래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진도 더 높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들어갔다. 다만 스팀이 법적으로 공방을 치르는 과정에선 조심했다가 스팀이 사용권이라고 표기를 하면 괜찮다는 판결을 받은 것, 더 크루 관련 판결로 인해 사용권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액션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소비자가 반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죠. 물론 소니는 앞서 말했듯 이전부터 관련 시도를 쭉 이어오고 있었으니 유저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스팀이 사용권을 판다고 할 때와 소니가 사용권을 판다고 할 때 온도차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전자가 그냥 그런가 하는 반면 후자는 전 세계가 격렬히 반발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 소니는 이미 영상 콘텐츠의 사용권을 라이센스 계약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회수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게임 역시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게임에서는 리마스터판이 나올 때 판권 계약 문제로 인해 사진이나 인물이 사라지기도 하며 일부 DLC는 판매 중단이 되기도 하지요. 모두 라이선스 기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반발이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죠. 바로 대안에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스팀은 윈도우라는 개방형 OS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상점입니다. 스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에픽 게임즈 스토어 등 다른 상점을 이용하면 되는 문제이며 또한 GOG처럼 서버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도 있죠. 그것도 싫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PC 이용자에게 스팀은 절대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반면 플레이스테이션은 완벽한 폐쇄형입니다. 물리 디스크 드라이브가 사라진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오직 PS 스토어 한 곳에서만 게임을 살 수 있어요. 경쟁이 없으니 소니가 가격을 높게 잡거나 할인을 안 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유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며 소니가 일부 콘텐츠의 사용권을 회수해도 항의는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소니가 PS5에서 다른 게임보다 $10 이상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팬들은 속절없이 당해했으니까요. 유저들은 이 독점적 통제권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하위 호환과 과거 보존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한데요. 디지털 라이선스의 가치는 플랫폼이 망하거나 세대가 바뀌어도 전에 샀던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이를 정확히 만족하지요. 하지만 소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구형 스토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사용권을 넘어 스토어를 닫는 것도 서슴지 않지요. 그렇다면 만약 어떠한 기술적 문제 혹은 유저의 권리 관련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새로운 스토어를 만들어서 법적 문제를 피하거나 혹은 기존 스토어를 닫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요? PS3와 비타 스토어를 닫듯이 말이죠. 닌텐도의 경우에는 DS,
3DS의 스토어를 닫는 식으로 운영했는데 이적도 이미 구매한 게임은 다운로드가 가능했죠. 소니도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3 비타 스토어 종료 때는 재다운로드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당분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PSP의 PSN을 완전히 닫은 적도 있기도 하고요. 다만 앞서 말했듯 사용권을 구매한 시기라 법적 면제부는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는 PS4, PS5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아키텍처인데 그 바람에 기기간의 하위 호환이 상당히 어렵죠. 반드시 물리적인 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I는 그런 돈은 절대 쓰지 않겠죠. 즉 유저들은 소니가 돈이 안 되면 언제든 구형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서버 접속을 끊는다는 것을 배웠으니 내 소중한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사면 2번 다시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가 쌓아온 정체성입니다. 스팀은 애초에 2000년대 초반 불법 복제가 판시던 PC 시장에 편리한 디지털 다운로드를 무기로 삼고 등장한 태생부터 디지털인 플랫폼이었습니다. 반면 플레이스테이션은 40년 가까이 디스크를 꽂아서 실물로 즐기고 다 깨면 게임을 팔거나 친구와 바꿔서 하는 것이 핵심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2013년 E3에서 디스크를 원하는 유저들의 손을 들어준 과거가 있기에 우리는 너희가 패키지를 사랑하는 친구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달랐다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즉 유저들이 화내는 것은 단순히 패키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팀처럼 영구적인 보존을 약속받지도 못한 채 소니가 가격과 선택기를 독재하는 감옥을 만드는 것을 그 감옥이 내가 사랑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그럼 소니의 전략은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플레이스테이션의 역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정리했다면 다음에는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제 예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뵙죠.